충격적인 소식이 북미 대륙에서 날아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국가로 알려진 캐나다가 무려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함대를 구축하려 한다는 소식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군사사업의 최우선 협상국으로 한국이 급부상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는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놀라움을 표했고, 미 해군 관계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의 국제해양안보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제임스 맥코넬입니다. 저는 지난 18년간 미 해군의 전략과 세계 각국의 해양 군사력을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북대서양과 태평양의 잠수함 전력 변화를 주시해왔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군사 분석가로 일하는 동안 한국은 그저 중견 해군 국가 정도로만 평가해왔습니다. 물론 조선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았지만 정교한 잠수함 같은 첨단 전략 무기를 자체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난달 제가 참석한 국제해양방위 컨퍼런스에서 완전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컨퍼런스의 주제는 변화하는 북극 해양 안보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들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캐나다 해군의 마이클 레인 제독이 갑자기 한국의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세계 각국의 잠수함 기술을 철저히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현재 우리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대표단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눈빛을 교환했고, 프랑스 대표는 당황한 듯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아닌 한국의 잠수함을 검토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레인 제독은 계속해서 놀라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3,000톤급으로 우리가 원하는 무기 시스템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 체류 시간이 다른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테스트 결과 무려 30일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30일이라니. 일반적인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만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핵 잠수함뿐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만든 재래식 잠수함이 30일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전이었습니다. 레인 제독의 발표가 끝나자 미 해군의 고위 장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독님, 한국 잠수함의 정숙성은 어떻습니까? 센서에 탐지될 가능성은요?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 적의 음파 탐지기에 쉽게 잡히게 됩니다. 레인 제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도산 안창 호급의 정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현대 해군의 음파 탐지 장비로는 찾아내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미 해군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충격을 넘어서는 전략적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서방 국가들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과소평가해왔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에 12척의 잠수함 건조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금액이 무려 6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중 하나였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미 해군 장성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봐, 맥코넬, 지금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나? 잠수함 몇 척 사고 파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야.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 캐나다가 그동안 우리 품에서 안보를 의지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눈을 돌린다?
맙소사, 북미 대륙의 안보 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어. 그의 얼굴은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과 충격이 묻어났죠. 그리고 그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우리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30일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숙한 추진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우리도 모르는 기술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장보고급 잠수함을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독자 설계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 8월에 첫 번째 함이 취역함으로써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전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SLBM 미사일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2021년 9월 15일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SLBM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수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술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거대한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부상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왜 캐나다는 갑자기 이렇게 큰 규모의 잠수함 함대를 구축하려는 것일까요? 물론 캐나다가 군사 강국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통적인 동맹국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즉각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고 미국의 캐나다 담당 외교관들이 긴급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워싱턴의 동료 연구원으로부터 그날 회의의 분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NSC 회의에서 한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캐나다의 해양 안보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려 한다니 이건 북미 안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실 미국의 충격은 이해할 만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국으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를 통해 대륙 방위를 공동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해양 방위의 핵심인 잠수함을 한국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인 미국이 이웃 국가의 거대한 방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미 해군 소속 전문가와 나눈 대화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인데 미국은 오직 핵 추진 잠수함만 생산합니다. 지난 60년간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을 단 한 척도 건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은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미국이 캐나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컬럼비아급 같은 핵 잠수함은 캐나다에게는 너무 비싸고 운용하기도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미 해군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캐나다가 잠수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판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잠수함은 모두 핵 추진이고 그건 캐나다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이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그 공백을 다른 국가들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왜 갑자기 이렇게 큰 규모의 잠수함 함대가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저는 캐나다 해군의 전략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캐나다는 북극해, 대서양, 태평양이라는 세 개의 대양에 접한 나라입니다. 특히 북극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열리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캐나다는 자국의 북극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의 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극해는 더 이상 얼음으로 덮인 불모지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항로와 자원 개발 기회가 열리면서
이 지역은 국제적 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해의 군사 기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금북극 국가를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국 영해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수함은 캐나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광활한 해역을 은밀하게 감시하고 필요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잠수함의 조건입니다. 캐나다는 북극해의 얼음 아래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을 원했습니다. 이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인데 얼음 아래에서는 긴급 상황 시 수면으로 빠르게 올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었죠. 이런 조건 측면에서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IP 시스템은 30일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북극해 작전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장거리 잠대지 미사일 기술은 캐나다에게 추가적인 전략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에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미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나아가 한국의 영향력이 북미 대륙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략적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한 국방 전문가는 신경질적으로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약간 떨리는 듯했습니다. 이봐요. 이건 그냥 총이나 탱크 몇 대 파는 장사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뭐가 벌어지는 줄 알아요? 최소 30년. 그들은 최소 30년간 모든 훈련, 정비, 기술 업그레이드를 한국과 함께 해야 한다고요. 그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북미 대륙에 한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70년 넘게 지켜온 우리의 안보 구조가 통째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미국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캐나다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잠수함의 기술적 한계를 강조하며 캐나다를 설득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한 캐나다 측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캐나다 측은 한국과의 협력이 북미 대륙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앵거스 톱시 제독 캐나다 해군 참모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하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잠수함이 캐나다 해군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점차 냉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의 결정이 확고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한국과의 잠수함 거래를 어떻게 미국의 이익에 맞게 조정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잠수함들이 미국의 지휘통제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도 확보해야 하죠.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국은 매우 전략적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캐나다와의 거래를 구성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한미 캐나다 삼각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잠수함 플랫폼을 제공하고 미국이 일부 무기 체계와 센서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는 북미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한국의 방산 기술을 인정받는 윈마이너스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 사이의 미묘한 긴장이 이어지던 중 저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비공개 투어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방문에서 저는 한국 잠수함 기술의 진정한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조선소에 도착한 우리 일행을 맞이한 것은 신형 잠수함의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의 후속 모델로 개발 중인 3,600톤급 잠수함이었죠. 그 규모와 세련된 설계는 첫눈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김대령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잠수함 승조원 출신으로 도산 안창호급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AIP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 기술을 결합해 최대 31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 31간 잠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다른 나라의 디젤 전기 잠수함은 보통 일주일 정도가 한계인데요. 김대령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에 실제 시험을 통해 이미 검증했습니다. 30일간 단 한 번도 스노클링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흡입하는 행위 없이 작전을 수행했죠. 잠수함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음입니다. 소음이 적을수록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김대령에 따르면 한국의 잠수함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실제 측정 결과 우리 잠수함의 소음 수준은 현대 디젤 잠수함 중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무기 체계였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어뢰와 함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021년 9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디젤 전기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전략 핵무기를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미사일로 핵잠수함에서만 운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에서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문 둘째 날, 우리는 잠수함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 잠수함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갖추고 있어 최소한의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을 50명 이하의 승조원으로 운용할 수 있죠. 이는 캐나다와 같이 인구가 적은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훈련된 잠수함 승조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 박사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잠수함 기술 개발에 참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항상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국방 기술 개발에 큰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자 IT 강국이라는 산업적 배경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캐나다의 요구에 맞춘 잠수함을 납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계약 체결 후 6년 내에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년 한 척씩 추가로 인도할 수 있죠. 이는 다른 어떤 경쟁국보다 빠른 일정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캐나다 해군은 2030년대 중반까지 새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급박한 일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수명이 다해가고 있으며 새 잠수함이 없다면 캐나다는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능의 잠수함을 유럽 경쟁사들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도 매우 개방적입니다. 이는 캐나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 방산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고 캐나다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빠른 납기와 경제적 이점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매우 드문 조합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서방 국가들이 상당 기간 과소평가해왔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전기 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으며 핵 잠수함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장기 잠수 능력과 SLBM 발사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북미 안보 구조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워싱턴의 안보 커뮤니티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캐나다 한국 거래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 거래를 미국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논의의 근저에는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부상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저는 이 사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과연 캐나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타와 해군 본부에 도착한 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인 톱시 제독과의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서 만난 제독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오타와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독님,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신중했지만 눈빛에서는 어떤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후보국들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아직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직접 그들의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30일간의 잠수 능력은 북극해 작전의 필수적인 요소죠. 특히 도산 안창호급의 정숙성과 자동화 수준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톱시 제독은 잠시 생각하더니 외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보 결정에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캐나다는 자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양 영토를 지켜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캐나다의 독립적인 결정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한국 잠수함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기술적 혁신과 납기 능력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빅토리아급은 이미 수명이 다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2030년대 초반까지 새 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캐나다의 필요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이 느끼는 불안감까지.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캐나다의 거대한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세계 안보 질서의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세계 최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이는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장을 던지는 의미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미 세계 군사 산업의 새로운 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더 이상 세계 방산 시장은 소수의 국가가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안보 구조의 새로운 역학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여러 후보국들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한국은 그중 매우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2025년 내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첫 번째 잠수함은 2030년대 초반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세계 군사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자신의 기술력과 혁신으로 세계 최강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맥코넬이었습니다.